안녕하세요. 공기 좋고 물 좋은 강원도 속초에 살고 있는 60대 여자입니다. 한 달 전 동네 친구에게 이 채널을 추천받아서 재밌게 잘 듣고 있는데요. 우라통이 터지기도 하고 속이 시원하기도 하며 많은 감정을 느꼈답니다. 그러다 제가 겪은 충격적이고 끔찍한 스펙타클한 사건을 들려드리면 재밌을 것 같아 글을 쓰게 되었네요. 그럼 저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23 꽃다운 나이에 남편과 선을 보고 결혼했어요. 집안 형편도 비슷했고 성격도 잘 맞는 것 같아서 몇 달 만나고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죠. 연애를 짧게 해서 서로가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잘 모르는 상태로 신혼이 되었는데 남편을 알면 알수록 착하고 배려심 많은 사람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은 활짝 열리게 되었고 진심으로 그 일을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빨리 아이를 낳고 평온하고 평범한 가정을 이루려고 했는데 뜻대로 임신이 되지 않아 꽤 오랜 시간을 둘이서 지냈어요. 거의 15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았죠. 하지만 저희 부부에게는 작은 다툼은커녕 갈등조차도 없었답니다. 남편은 아이가 없어도 상관없으니 괜한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위로해주는 포근한 배우자였죠. 제 나이 37살이 되자 하늘이 자식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조금 늦은 임신이어서 의사가 조심하라는 말을 연신했답니다. 그래서 남편은 저를 어린아이 돌보듯 애지중지 대해주었어요. 하루 종일 제가 집에 있음에도 그이는 회사를 다녀오면 집안일을 거의 다 해주었고 제가 먹고 싶은 게 있다고 말만 하면 시간도 상관하지 않고 밖으로 뛰쳐나가서 사왔답니다. 그렇게 얻은 딸아이는 남편과 저를 반반씩 닮아 무척이나 예쁘고 귀엽고 사랑스러웠어요. 주변 친구나 언니들의 말을 들어보면 자식을 낳으면 남편이 변한다고 입버릇처럼 이야기했는데 제 남편은 예외였습니다. 딸을 사랑하는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저를 사랑해 주었고 항상 기댈 수 있는 감사한 존재가 돼 주었어요. 딸아이가 성장해서 대학에 가고 독립을 해 취직을 하는 많은 세월이 지났음에도 처음 만난 날처럼 변함없고 한결같은 남편이었답니다. 항상 밝고 유쾌한 남편에게도 힘이 쭉 빠지고 우울해지는 일이 다가왔어요. 바로 정년퇴직이었죠. 어느새 65세가 되어 회사에서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이는 퇴직하고 일주일 동안은 저와 가까운 곳에 여행을 다녀오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표정에서 그늘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여보, 회사 나온 게 그렇게 섭섭해? 그동안 고생 많이 했으니 이제 편하게 쉴 때도 됐잖아. 내가 할 일이 없어지다 보니까 무쓸모해진 사람이 된 것 같아.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 당신은 나와 딸에게 든든한 지원군이잖아. 경제적인 것도 그렇지만 정신적으로도 당신한테 얼마나 많이 의지하는데. 정말이야? 그래도 우리 마누라밖에 없네. 내 또래 남자들은 퇴직하면 집에서 눈치 보면서 산다는데 말이야. 그래, 앞으로 절대 당신한테 눈치 주지 않을 테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하란 말이야. 인생을 즐기자고. 남편에게 회사 다니면서 참아왔거나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마음껏 도전해보라고 권유했답니다. 그러자 그이는 저와 둘이 같이 있는 게 가장 큰 행복이라며 하루 종일 제 옆에 붙어 있었어요. 저야 남편이 살림도 도와주고 장도 같이 봐주니 너무 좋았죠. 또 저희 부부가 걸어 다니는 걸 보면 이웃들이나 시장 상인들이 부러운 눈을 하며 칭찬해줘서 좋았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석 달 동안 남편과 24시간을 붙어 지냈더니 그이가 어린아이처럼 성격이 변했어요. 여보, 왜 먼저 일어난 거야? 나 아직 밥 다 안 먹었는데. 서운하다. 어?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난 거야.
뭐 이런 걸로 서운해하고 그래? 몰라. 당신이 요즘 나한테 신경을 덜 쓰는 것처럼 느껴져. 그런 적 없어. 내가 당신을 신경 쓰지 않으면 누굴 신경 쓰겠어? 여보, 당신 요즘 소심해진 거 알아? 밖에서 활동적으로 일하던 사람이 집에만 있어서 변한 것 같다고. 그러자 남편은 손바닥으로 얼굴을 쓸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당신이 잘못한 게 없는데 나도 모르게 화가 났어. 미안해, 여보.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이해해. 그런데 여보, 아무래도 당신한테 변화가 조금 필요한 것 같아. 지난번에 내가 말했듯이 취미 활동을 해보는 게 어때? 취미? 내 취미가 뭐였지? 맨날 돈 버느라 바빴으니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있네. 지금부터 생각해봐. 아니면 핸드폰 어플로 모임 같은 거 찾아보면 다양하게 움직일 수 있을 거야. 어플? 그럼 한번 깔아볼까? 그이는 그 자리에서 바로 모임 어플을 설치하고 수많은 모임 종류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다 마음에 드는 모임을 찾았는지 눈을 번쩍 뜨더라고요. 여보, 여기 등산 모임 재밌어 보인다. 그리고 바둑 모임도 있네. 바둑은 어렸을 때 많이 해서 조금 둘 줄 아는데 이거 해볼까? 이거 어떤 걸로 하지? 2개 다 해봐. 해보고 싶은 거 하나 둘씩 해보면서 맞는 걸 찾으면 되잖아. 역시 당신은 현명하고 지혜로워. 그럼 이 모임 2개 모두 가입해야겠다. 그이는 가입을 하고 이틀 뒤에 바둑 모임을 나가게 되었어요. 오랜만에 바둑판에 돌을 얹어보니 기분이 좋고 힐링이 된다며 자주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는 등산 모임을 가서 높은 산을 올랐다가 돌아왔어요. 여보, 등산 모임 진짜 재밌더라. 산을 타는 것도 좋은데 내려와서 다 같이 막걸리 한잔 하는데 분위기가 좋아서 실컷 웃었다니까. 여보, 당신도 다음에 같이 가는 거 어때? 난 관절염이 심하잖아. 의사 선생님이 무리한 운동은 절대 하지 말랬어. 아차, 당신 무릎이 약하지? 그럼 할 수 없지. 나 혼자 계속 이렇게 놀러 다녀도 괜찮은 거지? 아이고, 당연히 괜찮지. 이렇게 좋아하는 얼굴을 오랜만에 보는데 내가 왜 반대를 하겠어? 회사 다니면서 못 해본 것들 다 해보면서 살란 말이야. 저는 그이가 밝게 웃는 게 너무 보기 좋아서 다른 모임에도 나가서 스트레스를 실컷 풀고 들어오라고 일렀답니다. 그래서 남편은 일주일에 3-4번을 모임에 참석했고 조금 늦은 시간에 집에 돌아왔어요. 적당한 음주는 괜찮은 것 같아서 과음만 하지 말라고 일러주었답니다. 그런데 모임에도 부작용이 있었어요. 밖으로 나돌기 시작한 남편이 너무 재밌었는지 집에 붙어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답니다. 술에 취해 들어오진 않았지만 귀가 시간이 새벽 3-4시가 되어야 들어왔어요. 여보, 당신 늦바람이라도 난 거야? 맨날 새벽에 들어오네? 등산 모임에서 야간 산행까지 하자고 해서 산을 하나 더 타고 왔지. 이 시간에 등산을? 그게 가능해? 어쨌든 요즘 너무 밖으로만 도는 것 같아. 내가 모임에 마음대로 나가랬다고 이렇게까지 늦게 들어와도 되는 거야? 조금 적당히 하면 안 될까? 저는 좋은 말로 설득하려 했는데 남편이 제 말을 기분 나쁘게 들었는지 생전 화를 내지 않던 사람이 언성을 높였답니다. 지금 바가지 긁는 거냐?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면서 살아온 내가 은퇴해서 조금 재밌게 사는 게 그렇게 못마땅해? 남자가 나가서 사람들하고 어울리다 보면 늦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여보, 왜 이렇게 흥분을 했어? 나는 당신이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걱정 같은 소리 하네. 내가 늦게 들어와서 당신 심기를 건드려서 짜증이 난 거잖아. 하여튼 이놈의 집구석 아주 지겨워 죽겠어. 여보, 당신
맞아? 사람이 왜 이렇게 변했어? 도대체 밖에서 뭘 하고 다니길래 다른 사람이 돼서 온 거냐고? 변하긴 뭘 변해? 원래 이런 놈인데. 당신 비위 맞추려고 참고 산 거야. 계속 고분고분 참아가며 살려고 했는데 밖에서 사람들 만나보니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절실하게 깨달았어. 앞으로는 내가 뭘 하든 상관하지 말고 나한테 기대 같은 거 하지 마. 나 하고 싶은 대로 살 거라고. 남편은 사춘기 소년처럼 보였어요. 그렇게 화를 내는 걸 생전 처음 봐서 그날 밤은 잠을 한숨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무슨 이유로 저에게 화가 났는지 모르겠지만 말도 안 하고 집을 나가고 늦게 들어와서는 다른 방에서 잠을 잤답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지 과거를 회상하며 찾아보려 했지만 항상 남편을 자랑스러워하고 최선을 다해 내조를 해서 뭐가 문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니 누군가에게 물어보고 해답을 찾고 싶었어요. 가장 먼저 독립한 딸아이가 생각나서 연락을 할까 해봤지만 괜히 걱정거리를 안겨주는 것 같아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남편에게 괜히 모임을 가지라고 한 것 같은 마음까지 들어서 모든 게 제 탓인 것만 같았어요. 그이에게 여러 번 대화를 시도하고 사과하고 설득해봤지만 도통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제 말을 무시했답니다. 이런 상황이 오니 제 스트레스는 머리 끝까지 차올라서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도 거의 자지 못하고 지냈어요. 그리고 얼마 뒤부터는 남편이 술을 진탕 마시고 들어왔습니다. 코가 삐뚤어지게 마셨다는 표현이 어울릴 만큼 심각했답니다. 그렇게 취한 채로 집에 들어오면 저에게 비난 섞인 막말을 주저없이 떠들었어요. 당신이랑 사는 거 이 꼴이 난다. 지겨워 죽겠다고. 35년을 같이 살았으면 할 만큼 한 거 아니야? 이제 각자 살 때도 되지 않았냐고. 여보, 아무리 취했어도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어. 지금은 취해서 하는 말이라 봐주는데 다음에도 이런 소리 하면 참지 않을 거야. 참지 않으면 어쩔 건데? 그냥 참지 말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이놈의 여편네가 남편한테 고마운 줄 모르고 말대답이나 꼬박꼬박하고 지랄이야. 당신 이제 욕까지 하는 거야? 아휴, 진짜 왜 이렇게 변한 거야? 내 남편은 어디로 사라진 거냐고. 그이는 하고 싶은 말을 다 했는지 코를 골며 잠에 들었답니다. 저는 머리가 아프고 속이 쓰려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말았죠. 남편은 그날 이후로도 자주 술주정을 심하게 해댔습니다. 그렇게 속이 썩어가고 있어 그이가 밖에서 뭐하고 다니는지 알고 싶어서 술에 취한 남편의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서 몰래 열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훨씬 충격적인 남편의 비밀이 드러났어요. 그이가 등산 모임을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부터 모임에서 만난 50대 여자와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더라고요. 카톡 대화 내용을 봤더니 밤늦게 들어오는 날은 모두 그 상간녀와 모텔에 있다가 온 거였답니다. 핸드폰을 잡은 제 손이 벌벌 떨려서 놓쳐버리고 말았네요. 남편은 그 소리에 잠이 깨서 거실로 걸어 나왔어요. 당신 뭐 하는 거야? 설마 내 핸드폰 훔쳐본 거야? 진짜 하다하다 이런 추잡한 짓까지 하다니 정말 불결해. 뭐라고? 추잡? 불결? 그건 내가 할 소리 아니야? 당신 여자 생겼더라? 아주 찐득한 연애를 하느라 맨날 늦게 오는 거였어. 난 당신이 바람을 피울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이제야 당신 태도가 이해가 돼. 상간녀에게 푹 빠져서 나한테 모질게 굴고 막대했던 거지? 내가 바람 피우는 걸 알았다니까 대화가 쉽겠네. 그래, 내가 당신한테 막대한 이유는 너랑 이혼하려고 시동을 건 거야. 난 지금 만나는 애인이 너무 좋아서 결혼까지 할 생각이야.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끝내자. 뭐? 바람을 피운 것도 모자라 이혼을 요구한다고? 당신 정말 웃긴다. 욕하고 싶으면 해.
대신 이혼만 해줘. 그이는 바람피는 걸 걸리고 하는 말이 오로지 이혼뿐이었습니다. 저도 남편이 외도를 한 게 너무 화나고 원망스러워서 이혼 도장을 찍고 싶었지만 상간녀와 재혼해서 잘 사는 꼴을 보기 싫어서 절대 이혼해주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이혼?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그건 절대 안 돼.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줘? 아이, 징그럽게 들러붙네. 야, 너는 내가 바람 피운다는데도 같이 살고 싶니? 난 무조건 당신이랑 이혼해서 애인하고 재혼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지금 이 순간부터는 너랑 1분 1초도 같이 있기 싫으니까 나가서 지낼 거야. 이혼 준비하고 짐을 미리 싸두는 시간을 줄 테니까 다음에 내가 왔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할 거야. 남편은 제가 다음 말을 하기 전에 현관문을 세게 닫고 나가버렸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이 믿어지지 않아서 손등을 여러 번 꼬집었어요. 그런데 조금 전 상황은 분명한 현실이었고 제 인생의 최대 위기가 온 순간이라는 걸 깨달았답니다. 그렇게 혼자서 지내기 시작했는데 오랜만에 딸아이가 집에 찾아왔어요. 시기가 좋지 않긴 하지만 보고 싶은 딸을 만나니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민경아, 우리 딸. 더 예뻐졌네. 그동안 잘 지냈어? 응, 나야 언제나 잘 지내지. 그런데 아빠는 어디 갔어? 아빠? 그 모임에 갔어. 요즘 뭐 등산, 바둑, 당구 뭐 등등 취미 활동하느라 바쁘다. 그래도 잘 지내고 계신 것 같아서 다행이네. 그런데 엄마 얼굴이 왜 이렇게 푸석푸석하지? 잠을 못 잔 것 같아.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야? 저는 딸아이에게 남편에 대해 진실을 말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말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딸아이가 급하게 전화를 받는 바람에 말문이 막혔답니다. 잠시 후 전화를 끊은 딸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나 결혼하기로 했어. 이에 저는 너무 기뻐서 남편이라는 존재를 잠시 잊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뭐야, 그게 정말이야? 축하해, 민경아. 고마워, 엄마. 준호 오빠가 며칠 전에 프로포즈를 해주더라고. 조금 고민을 해봤는데 오빠처럼 좋은 사람을 언제 또 만나겠나 싶어서 결혼하기로 마음 먹었어. 그래, 잘했다. 준호는 능력도 좋고 성품도 훌륭하잖니. 엄마는 무조건 좋다. 아주 잘된 일이야. 고마워. 그런데 아빠 언제 오시려나? 상견례 날짜를 엄마 아빠한테 같이 물어보려고 했는데 늦으실까? 응? 늦을 거야. 상견례 날짜는 준호 부모님 시간에 맞추도록 해. 나랑 아빠는 집에서 노는 사람이니까 언제든 좋아. 그럴까? 좋아. 그럼 내가 좋은 날짜 잡아서 연락드릴게. 딸아이는 한참 동안 결혼을 주제로 수다를 떨다가 저녁이 되기 전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튿날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에게 분노했던 감정 그대로인 채로 말이죠. 제 얼굴을 보자마자 다짜고짜 이혼 서류부터 들이밀었습니다. 빨리 찍어! 당신이랑 사는 거 지긋지긋해! 싫어. 내가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줘? 절대 안 해! 그러자 남편은 처음으로 제 얼굴에 손찌검을 했습니다. 그것도 여러 차례나 말이죠. 바닥에 쓰러진 채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남편은 끝까지 이혼 서류에 도장 찍으라고 협박의 말을 전했습니다. 찍으라고? 지금 찍어야 위자료라도 챙길 수 있어. 내 마음 바뀌기 전에 끝내자. 이런 꼴을 당하니 더 이상 남편이라는 작자의 얼굴을 보기 싫었고 같은 공간에서 숨을 쉬는 것조차도 역겨웠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결정을 내렸어요. 좋아, 이혼해. 당신이 이겼어. 그런데 지금은 아니야. 민경이 어제 왔다 갔어. 남자친구랑 결혼한대. 그러니까 내 딸 결혼식을 무사히 끝내고 우리 사이도 끝내. 뭐? 민경이가 결혼한다고? 아유, 그거 잘 됐네. 그래, 좋아. 민경이 시집 보내고 우린 이혼하고 각자 갈 길 가는 거야. 오케이.
그렇게 남편은 원하는 말을 들어서 좋았는지 휘파람을 불며 집을 나갔습니다. 2주가 지나고 상견례 날이 왔어요. 저와 남편은 아무 일도 없는 척 연기하자고 말을 맞췄어요. 행여나 저희 둘 사이의 일이 알려지면 좋을 게 하나도 없으니 말을 아끼고 조심하자고 했죠. 예비 사돈 어른과 안사돈은 사위만큼이나 인품이 좋으셔서 상견례는 즐겁고 화기애애하게 잘 마쳤답니다. 다행히 딸도 아무런 눈치를 채지 못해서 결혼식까지 아무런 일도 없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딸의 결혼을 준비하려고 함께 혼수를 보러 다녔고 한복도 맞췄답니다. 결혼식 이후에 무슨 일이 있건 간에 눈앞에 있는 딸아이 결혼식에 마음이 들떠서 하루 종일 웃으며 지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딸 민경이가 저와 남편 사이가 수상하다는 걸 느꼈는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묻더군요. 엄마, 아빠랑 무슨 일 있는 거야? 요즘 두 사람 분위기가 쎄한 것 같아. 아빠한테 전화했더니 무뚝뚝하게 받는 것도 이상하고 내가 집에 가면 엄마 혼자 있는 것도 이상해. 싸우기라도 한 거야? 아니야, 싸우긴 왜 싸워? 너희 아빠 같은 사람이 어딨니? 처자식 위해서 평생 헌신하고 가정적으로 살아온 사람이잖아. 안 그래? 그렇지. 우리 아빠 같은 사람이 흔하진 않지. 근데 요즘 엄마 아빠 분위기가 찬바람 불어서 걱정돼. 진짜 아무런 일도 없는 거지? 저는 딸아이의 결혼을 위해 남편에 대한 칭찬을 억지로 이어서 했답니다. 그렇다니까. 네 아빠랑 내가 싸울 일이 뭐가 있겠어. 아빠는 항상 엄마한테 져주고 배려해주는 사람이잖아. 전혀 그런 일 없으니까 괜한 걱정하지 마. 그제야 민경이가 안심하듯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요. 딸아이의 신혼집에 들어갈 혼수를 모두 채우고 결혼에 필요한 준비를 여유 있게 마치자 남편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여긴 웬일이야? 무슨 할 말이라도 남았어? 용건이 있어서. 저기, 당신 민경이 결혼식에 오지 마라. 말인지 막걸리인지 그이는 헛소리를 짓거렸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내 딸 결혼식에 오지 말라니. 당신 뭐 잘못 먹었어? 아니, 그게 말이야. 지금 나랑 사는 애인이 내 딸 결혼식에 오고 싶다네. 자기 꿈이 그 혼주석에 앉아서 딸 시집 보내는 거라고 하더라고. 이참에 민경이한테 눈도장도 찍고 잘 지내보고 싶대. 당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어디 감히 내 딸 결혼식에 상간녀를 데리고 오겠다는 거야? 그것도 모자라 혼주석에 나를 밀어내고 앉겠다고? 미쳐도 단단히 미쳤네. 당신이나 그년이나 제정신이 아니야. 야, 따지고 보면 민경이 내 돈으로 큰 거 아니야? 나는 이런 결정을 내릴 자격이 충분하다고. 그리고 늘 내가 양보하고 살아왔으면 이번에는 당신이 양보라는 걸 좀 해봐. 얼토당토하는 소리 하지 마. 내 딸은 내가 키웠어. 당신 돈으로만 큰 게 아니라고. 도대체 누구랑 바람을 피우길래 이렇게 변한 거니? 35년 동안 당신한테 고마웠던 마음이 하나도 남지 않을 것 같다. 그래? 그럼 할 수 없지. 알았어. 당신이 결혼식에 와. 내가 애인한테 잘 달래볼 테니까. 대신 민경이 결혼식 끝나면 곧장 이혼하는 거다. 걱정하지 마. 당신이 하지 말라고 애원해도 할 거니까. 당신 같은 놈이랑은 한 공간에서 숨도 쉬기 싫다고. 오호, 이제야 좀 낫네. 그전에는 대화가 통하지 않아서 짜증났었거든. 지금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가도록 해. 그럼 난 이만 갈게. 남편은 제 속을 실컷 뒤집고 휘파람을 불며 떠났습니다. 그렇게 대망의 딸 민경이의 결혼식 날 아침에 분주하게 집을 나섰답니다. 딸이 예약해준 샵에서 머리와 메이크업을 예쁘게 받고 나왔어요. 그리고 예식장에 들어가 가장 먼저 신부 대기실에 있는 민경이를 보았죠. 어머 세상에, 내 딸 좀 봐. 엄마, 나 괜찮아?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같아.
너무 아름다워. 고마워, 엄마. 그리고 날 낳아주고 키워줘서 감사해요. 그 말 한마디에 저의 메이크업은 지워지고 말았습니다. 눈물이 어찌나 많이 나오던지 아무리 멈추려고 노력해봐도 나사 풀린 수도꼭지처럼 콸콸 흘렀어요. 엄마, 그만 울어. 엄마 때문에 나도 눈물 나오잖아. 우리 둘 다 화장 빨인 거 잊었어? 맞다. 엄마 화장 지워지면 못난인데 큰일이네. 민경이 너는 화장 지워져도 충분히 아름다워. 이 엄마 눈에는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고. 민경아,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꼭 행복해야 해. 아빠 엄마한테 무슨 일이 생겨도 넌 너 가정만 바라봐야 한다. 엄마, 꼭 무슨 일이 생길 것처럼 얘기하네? 아니야. 그냥 노파심에서 하는 말이야. 우리보다 민경이 너가 더 중요하다고 일러주는 거라고. 아무도 신경 쓰지 말고 너랑 남편의 행복만 기억해. 저는 곧 남편과 이혼할 것을 수수께끼처럼 넌지시 말했답니다. 딸아이와 눈물 콧물을 다 쏟고 예식장 로비로 나왔어요. 그런데 남편이라는 작자는 어떻게 된 일인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 찾아오고 있는데 말이죠. 옆에 있는 사돈 식구들에게 괜히 부끄럽고 바보처럼 보일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사돈 어른이 제가 있는 쪽으로 걸어오셨어요. 안사돈, 그 사돈 어른은 아직 안 오셨나요? 네, 아직이요. 제 남편이 멋을 잔뜩 내고 있어서 조금 늦나 봐요. 죄송합니다. 아이, 죄송이라뇨. 저는 그냥 하객들 오기 전에 담배나 한 대 같이 피울 생각으로 여쭙는 겁니다. 급할 거 없으니 천천히 오시라고 하세요. 사돈 어른의 말을 들으니 마음이 더 조급해졌습니다. 그이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핸드폰이 꺼져 있었어요. 저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지만 제 딸 결혼식을 망칠까봐 염려되어 손에 땀을 쥐고 남편의 모습을 찾으려고 입구 쪽을 계속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제 눈에 충격적인 장면이 포착되었어요. 말끔하게 차려입은 남편이 누군가의 손을 잡고 걸어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은 누가 봐도 상간녀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너무 놀란 저는 심장이 두근두근거려서 손으로 가슴을 잡게 되었고 다른 손으로는 입을 틀어막고 말았어요. 점점 두 년놈이 제가 서 있는 곳에 가까워지자 머리가 빙빙 돌았습니다. 제발 이쪽으로 오지 마라 하고 마음속으로 외쳤는데 어느새 남편과 상간녀는 제 앞에 떡하니 서서 빙그레 웃더군요. 당신 화장도 곱게 하고 한복도 예쁜 거로 맞췄네. 호박에 줄을 그으니까 대충 수박 비스무리하다. 저는 사돈 식구들이 들을까봐 복화술 하듯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 여자를 여기 왜 데리고 온 거야? 내 애인이 오고 싶다 해서 데리고 왔어. 나랑 곧 결혼하는데 내 딸 결혼식에 참여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냐고 하더라. 내가 무조건 안 된다고 했지. 사람들 보기 창피하지도 않아? 바람 피우는 걸 광고라도 하고 싶은 거야? 당신이 안 된다고 하면 내가 말을 들어야 하나? 우린 오늘 이 자리에서 하객들한테 인사할 거야. 내 하객들이 오면 이 사람이 내 아내라고 소개할 거고. 어때? 말만 들어도 속이 쓰리지? 더러운 꼴 보기 싫으면 지금이라도 여기서 나가! 당신 단단히 미쳤구나. 민경이 엄마는 나야. 여기 상간녀가 올 자리가 아니라고. 그러자 상간녀가 입을 열더군요. 이 아줌마가 고집 있으시네. 이봐요. 우리 오빠가 당신처럼 늙고 못생긴 여자를 하객들한테 아내라고 소개하면 좋겠어요? 오빠 체면을 위해서라도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게 훨씬 낫겠다고요. 주둥이 다물어. 멀쩡한 유부남이랑 바람난 주제 어디서 입을 놀리는 거야? 네가 내 남편이랑 불륜을 저지르든 동거를 하든 아무 상관 안 할 테니까 당장 여기서 나가. 내 딸 결혼식에는 너 같은 쓰레기가 올 자리가 아니란 말이야.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안사돈과 사위가 저희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큰일 났다 싶어서 눈을 질끔 감고 있는데 누군가 저희 세 사람 앞에 다가왔습니다. 담배를 피우고 돌아온 사돈어른이었어요. 아, 사돈어른 이제 오셨군요. 아, 네, 사돈. 오늘 멋지십니다. 이렇게 기쁜 날을 함께하게 돼서 진심으로 기쁘네요. 맞습니다. 저도 영광스럽고 기쁩니다. 그런데 이쪽은 누구시죠? 상간녀는 자기도 부끄러웠는지 고개를 바닥으로 숙였습니다. 아, 사돈, 이쪽이 제 진짜 아내입니다. 네? 놀라실 만도 하죠. 사실 전처와는 이미 이혼하기로 했어요. 우린 별거 중이었거든요. 물론 제가 새로운 아내를 소개해서 놀라셨겠지만 어차피 한 식구가 되는 마당에 애써 숨길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데리고 왔습니다. 자기야, 그 부끄러워하지 말고 고개 들고 인사드려. 우리 사돈 어른이셔. 사돈 어른은 당황해서 얼굴이 빨개졌고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상간녀는 쉽게 고개를 들지 않았답니다. 자기야, 왜 가만히 있는 거야? 고개 좀 들고 인사드리라니까. 알겠어. 안녕하세요, 사돈어른. 상간녀가 고개를 들자 사돈어른이 눈을 크게 뜨며 흥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사돈어른 입에서 예상도 못했던 말이 튀어나왔답니다. 야, 이년아! 그러자 깜짝 놀란 상간녀가 바닥에 쓰러져 몸을 부르르 떨며 발작을 일으켰어요. 저는 이게 무슨 상황인지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봐요, 사돈! 제 애인한테 왜 욕을 하는 겁니까? 너무 놀라서 발작을 일으켰잖아요. 사돈어른은 아랑곳하지 않고 상간녀에게 욕을 이어서 했답니다. 이 나쁜 년 잘 만났다. 내 친구 만석의 인생을 망친 버러지 같은 년. 그때도 지금처럼 다른 놈이랑 바람나서 살림까지 차렸었지. 네 년이 쾌락에 미쳐있을 때 내 친구 만석이는 스스로 세상을 등졌어. 이 악마 같은 년아. 그제야 사돈어른이 왜 상간녀에게 욕설을 뱉었는지 이해가 되었답니다. 발작을 멈춘 상간녀는 심호흡을 여러 차례 하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당차게 말했어요. 이봐요, 아저씨. 그게 언제적 일인데 여기서 그 얘기를 꺼내요? 그리고 내가 바람 피운 거랑 만석이 그놈이 죽은 거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내 책임으로 돌려요? 역시나 더러운 쓰레기는 하는 말도 쓰레기 같았습니다. 흥분한 사돈어른은 당장이라도 상간녀를 때릴 기세였는데 꾹 참고 있었어요. 그걸 눈치챈 상간녀는 계속해서 입을 나불거렸습니다. 이제 사돈이 될 테니까 예의를 차리세요. 그리고 방금 욕하고 막대한 거 사과하세요. 상간녀의 말이 튀어나오자 사돈어른 뒤에 있던 안사돈이 튀어나오며 상간녀의 뺨을 갈겼습니다. 마치 대포를 발사하는 것처럼 순식간에 일어났어요. 상간녀는 바닥에 철푸덕 쓰러졌고 안사돈은 머리채를 휘어잡으며 상간녀를 응징했습니다. 네 년이 만석씨를 죽게 한 그년이었다고? 이 나쁜 년. 그리고 감히 안사돈이 버젓이 있는데 첩년 따위가 우리 애들 결혼식에 찾아와? 너 같은 년은 머리 빡빡 밀어서 절간으로 보내버려야 돼. 안사돈이 카리스마 있게 제압하자 상간녀는 힘을 하나도 쓰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남편이 안사돈을 밀어내려고 했고 이를 본 사돈어른이 남편의 멱살을 잡고 끌어내려 했습니다. 게다가 하객으로 온 수많은 사람들이 카메라를 들고 싸움 구경을 하고 있었어요. 진짜 아수라판이 있다면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저는 이 상황을 가만히 두고만 보고 서 있었습니다. 몸이 얼어버려서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안사돈이 계속해서 상간녀를 응징하고 있어서 마음속으로 응원만 하고 있을 뿐이었죠. 엉겨붙은 사돈 내외와 불륜 커플의 흥분이 짙어지자 싸움은 더 심하게 커졌습니다. 사돈어른이 남편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답니다. 바람 피우는 것도 모자라 상간녀 같은 쓰레기를 만나느냐고 호통을 치면서 말이죠. 이에 남편은 남의 사생활에 간섭 말라고 주둥이를 나불거렸네요.
누구 하나 말리는 사람이 없어서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신부 대기실에 앉아있는 딸아이 때문이었죠. 그런데 잠시 후 신부 대기실 문이 열리며 민경이가 드레스를 휘날리며 달려나왔습니다. 안에서 다 들었는지 단단히 화가 난 얼굴이었어요. 다들 비키세요! 민경이의 한마디에 홍해에 갈라지듯 구경꾼들이 물러났고 사돈어른과 안사돈도 행동을 멈추고 물러났답니다. 그러자 딸아이의 손에 들린 부케로 남편과 상간녀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당신은 아빠도 아니야.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어떻게 엄마한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민경아, 잠깐만 그 흥분 가라앉히고 내 말 좀 들어봐라. 하지만 민경이는 부케가 망가지도록 계속 남편의 머리를 강타했습니다. 그동안 엄마 얼굴에 그늘이 가득하더니 모두 아빠랑 이 여자 때문이었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두 년놈은 바닥에 주저앉아 두 팔로 딸의 공격을 막고만 있었습니다. 부케가 완전히 망가져서 딸의 손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제야 공격을 멈췄죠. 둘 다 꺼져버려. 내 결혼식에 참여하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모든 사람들이 불륜 커플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꺼지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남편과 상간녀는 더러운 꼴을 당하고 꽁진하게 예식장을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딸아이가 저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런 일이 있으면 말을 하지 그랬어. 왜 나한테 숨긴 거야? 미안하다, 민경아. 네 결혼식에 이런 꼴을 보여서 너무 미안해. 오늘을 무사히 넘기면 네 아빠랑 이혼하려고 했어. 아빠라는 단어 쓰지 마. 이제 나한테 아빠 따위는 없어. 민경아, 그런데 너 드레스가 다 망가진 것 같아. 곧 결혼식을 올려야 되는데 괜찮겠어? 지금 그게 문제야? 나한테는 엄마가 더 중요하다고. 그래. 얼른 마음 추스르고 신부 대기실로 들어가라. 안타깝지만 혼자 신부 입장을 해야겠네. 잘할 수 있지? 응, 잘할 수 있어. 그럼 이따가 봐. 들어가 볼게. 그렇게 모든 상황이 종료되고 사람들은 분주하게 예식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돈 내외는 저의 손을 잡아주시며 제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으니 고개 숙이지 말고 당당해지라고 위로의 말을 전해주셨답니다. 이윽고 사위의 입장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가 입장해 성대한 결혼식이 이루어졌어요. 그렇게 민경이와 사위는 행복한 신혼을 시작하게 되었고 저는 남편에게 재산의 절반을 받고 이혼했답니다. 상간녀가 얼마나 좋았는지 제가 달라는 대로 위자료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돈을 더해서 전원주택을 마련하게 되었어요. 속초 바다가 보이는 곳인데 창문을 열면 진짜 장관이랍니다. 그곳에서 4개월간 혼자 지냈는데 심심할 틈이 없을 만큼 즐거웠어요. 가만히 바다 구경만 해도 시간이 엄청 빨리 흐르더라고요. 전 남편에 대한 끔찍한 기억을 거의 다 지워가고 있었는데 이를 방해하고 싶었는지 전 남편이 어떻게 알았는지 제 집으로 찾아왔답니다. 당신이 여길 왜 온 거야?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꺼져! 여보, 내가 미안해. 화 많이 났지? 어이씨고 지랄을 한다. 왜? 애인한테 차이기라도 했니? 응,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년이 내 재산을 쏙 빼먹고 튀었어. 잠깐 쓰고 돌려준다고 그랬는데 내 돈 가지고 날랐어. 아이고 아주 쌤통이다 이 자식아. 여보, 나도 당한 거야. 당신처럼 피해자라고. 그리고 나 이제 정신 차렸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단 말이야. 그래서 말인데 우리 다시 합치는 게 어떨까? 아휴, 이런 얼간이랑 35년을 살았다니. 아이고 두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당장 꺼져. 경찰 부르기 전에 사라지라고. 그렇게 다그쳤더니 전 남편이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싹싹 빌었어요. 여보, 잘못했어. 내가 잠시 미쳤었나 봐.
그런데 당신한테도 잘못이 있어. 은퇴한 나한테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라고 해서 바람까지 피운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 서로 용서하고 다시 시작하자. 뭐? 내 잘못이라고? 이 버러지 같은 놈, 하고 싶은 대로 살라 했다고 막장 인생을 사니? 난 당신 밑바닥을 다 봤으니 더는 역겨운 당신 얼굴 보기 싫어. 그만 돌아가. 여보, 그러지 말고 나 좀 봐줘. 35년 동안 희생했잖아. 그 말에 저는 화가 솟구쳐 그이의 귓방망이를 날렸습니다. 언제까지 그 소리 할래? 밖에서 돈 버는 게 전부인 줄 아니? 집에서 내조하고 딸 키우고 한 건 장난인 줄 알아? 나야말로 35년 만에 너란 놈에게서 해방 좀 시켜주라. 제발 내 눈에 나타나지 좀 마. 악을 쓰며 소리쳤더니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전 남편은 눈치를 보다가 헐레벌떡 일어나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다신 제 눈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의 원한을 이렇게 푸는 것으로 끝이 나나 했는데 얼마 뒤 사돈 어른한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사돈, 그 속초바다는 어떻습니까? 사돈 어른, 반가워요. 여긴 아주 좋습니다. 언제 한번 놀러 오세요. 네, 그 다음 달에 제 처랑 같이 들르겠습니다. 사돈, 그 소식 하나 전해드리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소식이요? 우리 애들한테 무슨 일이 있나요? 애들은 잘 지내고 있어요. 제가 들려드릴 소식은 그 결혼식 때 본 그 상간녀 있잖아요. 그저께 그 교통사고로 죽었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놀라기도 했지만 막힌 혈이 뚫린 것처럼 몸이 가벼워졌어요. 사돈 어른이 말을 이었습니다. 만취한 상태로 8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그 트럭에 치여서 숨졌다네요. 이젠 남의 집 가정을 깨는 짓은 못하게 됐죠. 아, 그렇겠네요.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무슨 대답을 들으려고 전화드린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몹쓸 짓한 년의 최후를 전해드린 겁니다. 그럼 다음 달에 찾아뵐게요. 네, 사돈. 전화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렇게 전화를 끊자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그리고 전 남편의 소식도 친척들에게 흘러들었는데 가진 재산을 상간녀에게 모두 털리고 원룸촌으로 들어가 둥지를 틀었다네요. 생계를 유지할 돈이 없고 나이가 많아 일자리도 쉽게 얻지 못해서 폐지를 주우며 겨우 입에 풀칠하며 살고 있답니다. 남편의 친척들이 저더러 좀 도와주라고 연락을 해댔는데 아주 가볍게 무시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자기 발에 자기가 넘어졌으니 알아서 살든지 말든지 신경을 꺼버렸답니다. 이 모든 일이 지나고 1년이 지난 지금의 저는 아주 살맛이 난답니다. 딸아이가 허니문 베이비로 가지게 돼서 얼마 전 손녀딸을 보게 되었거든요. 딸 가족이 매주 주말마다 제 집에 와서 놀다 가는데 너무 행복하고 기뻐서 더할 나위 없고 여한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 인생의 가장 센 사건을 쭉 써봤는데 제가 봐도 많이 놀랍네요.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큰 재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는 웃으며 물러가겠습니다. 모두 감사하고 안녕히 계세요.